자, 이제 지금부터 근대사를 좀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근대사 개괄을 좀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근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의 특징을 우리가 조선시대 때도 잠깐 했었는데, 우리 그 현재와 가깝다고 해서 원래는 근자를 쓰는 거거든요. 가까울 근자를. 근데 역사학에서는 역사를 자를 때 근대라는 시기로 부르려면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와 가깝다고 해서 근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일단 하나씩 좀 보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그 기둥이 생겨야 돼요. 민주주의의 기둥이 생겨야 우리가 근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저 위에 있는 북한 같은 나라는 근대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민주주의 반대말이 뭐야? 독재죠. 민주주의 반대말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는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민주주의 반대말은 뭐예요? 독재죠, 독재. 저기 위에 있는 나라는 독재를 하는 나라니까 아직도 전근대 사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민주주의가 되려면 이제 정치 형태가 필요하죠. 민주주의의 정치 형태. 그게 이제 하나는 입헌군주정이라는 정치 형태예요. 입헌군정은 군주는 있는데 군주가 통치를 안 하고 입헌, 헌법에 입각한 어떤 의회에서 통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민주공화정. 이건 아예 뭐가 없는 거야. 군주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죠. 리퍼블릭. 그죠?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입헌군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왕은 있는데 통치는 어디서 한다? 의회에서 한다. 이게 입헌군정이죠. 자,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만들어져야 근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나중에 근대사 할 때 개항 이후에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서구 문물이 들어오면서 막 통상 무역이 막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때 이제 자본의 확대 재생산이 일어나죠. 자본주의는 실제로 농업보다는 뭐를 해야 그렇죠. 공업이나 이제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해야 자본주의가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평등주의가 나타나야 돼요. 평등주의가 나타나야 우리가 이 시기를 근대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는 합리주의 문화가 나타나야 돼요. 이 합리성은 바로 과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저번에 배웠던 이발이기수지, 기발이기승지 이런 걸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로는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원래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제 자꾸 이렇게 오해가 있으셔서 얘기를 하는데,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서양 중세 유럽이에요. 서양 중세 유럽이 봉건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주나라 봉건제도예요. 중국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의 막부 체제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봉건제도가 없어요, 실제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봉건제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봉건성, 이게 성향, 그러니까 봉건적 성향이 뭐냐? 이게 바로 신분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봉건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서희가 봉건성을 얘기하는 성. 그러니까 봉건성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어떤 패러다임이 뭘로 되어 있냐면 신분제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패러다임이 뭘로 되어 있는 거야? 신분제도. 그러니까 사람을 해석하는 코드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뭐야? 신분이야. 그러면 넌 양반이냐? 아유, 너는 그럼 귀한 사람이구나. 너는 농민이니? 너는 천하네구나. 그러니까 이 코드를 사용해서 사람을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봉건성이라고 하는 거야. 봉건제도가 아니고. 자꾸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우리나라에 봉건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특히 사학과 학생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얘기하는 건 봉건 잘 읽어야 돼요. 제도가 아니야. 이렇게 치밀한 전략을 짜서 하는 거야.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봉건성인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 근대가, 여기서 조선이 출발을 해서 근대가 되려면 이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세 침략이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 이때 당시에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에 성공하고 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계 제국주의 시대가 펼쳐지거든요. 제국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식민지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식민지를 쥐어짜서 자기네들 잘 사는 거야.
가장 쉽게 얘기하면. 보죠. 제국주의가 어떻게 탄생하냐면 독점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변천을 하는데 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독점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지만 처먹는 자본주의야. 너흰 다 죽고 나 혼자 먹을래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많죠. 그렇죠? 99개 가졌는데 이 사람이 한 개를 가졌는데 기필코 이 한 개를 뺏는 자본주의. 이게 독점 자본주의야.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100개가 되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100개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죽을 때까지 써봤자 한 3개밖에 못 써. 근데 한 개를 기필코 뺏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3개를 쓰고 97개는 아들한테 물려주지. 이런 게 이제 독점 자본주의야. 여기에다 배타적 민족주의가 결합하는 거야. 배타성이라는 게 뭔지 알죠? 다른 걸 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민족은 밀어내는 거야. 우리 민족만 살고 다른 민족은 꺼져라. 이거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제국주의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가 일제라고 했을 때 그 일본 제국주의의 줄임말이야. 일제 시대라고 하면 일본 제국주의 시대 이런 뜻이야. 이게 조선이라는 꼬마 자동차 붕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깨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걸 깨 부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건 깨. 이게 이제 언제 깨지냐면 1894년 갑오개혁 때 깨져. 뭐 언제 깨진다고? 갑오개혁 때 이 신분제도가 깨지죠. 근데 우리 조선이라는 자동차는 어디에 벽에 막혀? 외세 침략의 벽에 막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국 차가 그냥 서고 말죠. 어떻게 선다는 표현보다는 뭐 그냥 꼬라박힌다? 그래서 이 차를 수리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뭐예요? 독립운동사죠. 그리고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게 현대사예요. 그래서 근현대사는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깨려고 하는 시기가 근대사회의 전개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여기 꼬라박혀가지고 자동차가 부서져가지고 이걸 수리하는 과정이 독립운동사. 그 다음에 수리가 끝나서 걸어가는 시기가 현대사다. 이게 극복하는 게 독립운동사예요. 그 다음에 현대로 이어진다. 그래서 근대사, 독립운동사, 현대사. 이게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사에서. 자,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그리고 이제 우리 근대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근대는요. 다른 시기와 다르게 주변국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주변국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두 번째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가 더 커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국주의 시대 때문에 주변국들이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려요. 여기서 주변국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영국, 프랑스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하느냐 국가 정책을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보면 우리 정부를 이렇게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끌고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하죠. 왜? 그거는 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건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획일적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게 더 좋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민이 뭐를 통해서 수렴을 해요. 의견들을.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렴해서 정부를 뽑죠. 그럼 그 정부가 뽑아졌을 때는 그 정부가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고 뽑아야죠. 그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진보 정부죠. 그럼 진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적 가치는 뭐예요? 평등이죠. 성장보다는 평등이에요, 평등. 근데 그걸 싫었다면 그걸 찍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안 돼 있는 분들의 특징이야. 문재인을 뽑아놓고 왜 씨발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하느냐? 경제를 성장시킬 것 같으면 다른 쪽을 뽑았어야 돼요. 이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보는 경제 성장에 관심이 없냐? 그건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당연히 다르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야 이걸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할 때 그때 당시에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한번 넓게 펼쳐보자는 얘기야.
자, 중국은 쉽게 얘기할게. 깨져. 중국이 박살난다고. 영국과 프랑스 군대한테, 특히 영국군한테. 아편 전쟁 때부터. 중국은 1840년에 중국은 모든 사상이 끝난 거야. 이때부터 중국은 서양 배우기에 주력을 하죠. 중국의 근대사는 서양 배우기 역사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중국은. 그러니까 아편 전쟁 전까지는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중국이었어요, 중국. 지금 미국이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수치가 잘못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수치에 장애가 좀 있어요. 근데 뭐 거짓 맞아요. 비슷해요.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 무역량에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청나라가 제일 잘 나갈 때, 그러니까 한 18세기 정도 17세기 정도 됐을 때 청나라가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세기 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였냐면 3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힘이에요, 힘. 아편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알죠? 영국이 아무리 무역을 해도 중국에게 흑자를 기록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편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무역에서 흑자를 보려고. 왜냐면 영국 사람들은 중국 차에 환장을 했어요. 차. 와, 막 열광하는 차에. 근데 영국에서 판매하는 거는 사지를 않아요. 영국에서 사는 건. 중국 같은 나라는 강남 지역은 더우니까 모직물 이런 게 팔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산 모직물이 안 팔리는 거야. 그걸 왜 사? 좋은 비단과 면이 있는데. 그래, 이게 맨날 하면 손해죠. 또 비단을 써보면 비단도 좋아. 그래서 영국 막 사가. 지네 건 안 팔아. 안 사. 완전히 무역 적자지. 그래서 이제 아편을 팔기 시작한 거거든. 결국 이제 아편 전쟁으로 중국의 역사는 완전히 일단락되죠. 1860년에 말도 안 되게 베이징이 함락됩니다. 베이징이 함락되죠. 이건 진짜 대단한 사건이죠. 영프 연합군에 의해서 베이징이 함락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베이징이 함락됐대. 이게 우리나라에 들렸거든요. 소식이 어떻게 됐을까요? 충격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제가 보세요.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5,000년 동안 여러분들한테 삥을 뜯었어요. 5,000년 동안. 삥을 5,000년 동안 뜯기면 그건 삥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식이 돼요.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규칙이 되죠. 그건 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뜯기는 사람도. 우리가 세금 내면서 삥이라고 생각해? 그건 세금 제도인 거예요. 알겠어요? 중국은 다른 나라한테 조공을 받는데 그거는 뭐예요? 제도예요. 이게 아시아를 유지하는 제도죠. 제도. 근데 갑자기 이렇게 5,000년 동안 삥을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이렇게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맨인블랙에 나오는 이상한 외계인이 저기 막 커피잔 같은 걸 타고 막 빙빙 돌면서 나타났어요. 붕붕 떠다녀 여기에. 근데 내렸는데 뭐 이게 그 맨인블랙 보면 이게 뚜껑 열리면 이상한 애들 하나씩 나오잖아. 조그만 애들, 막 이런 애들, 눈 크고 막 이런 애들. 중국이 이제 가가지고 야 너 뭐야? 이랬어. 그랬더니 넌 뭐야? 그랬더니 나 인마 이 새끼야 중국이야 왜 이래? 그랬더니 얘가 중국이야? 허이! 근데 죽었어. 5,000년 동안 얘한테 삥을 뜯겼던 나라는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게 중요해요. 황당 그 자체죠. 중국한테 저기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섬나라 영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영국이 해상 왕국을 만들기 전까지는 그 영국이 뭐 유럽에서도 변방 국가였어요. 원래 주도권은 프랑스가 잡고 있었죠. 근데 아무튼 이제 실제로 우리 조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관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관리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종말이 온 거죠. 지구 종말. 지구 종말이 온 거예요. 천재가 죽었잖아요. 죽은 건 아니지만 천재가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선산의 묘자리 돌본다고 사직서를 내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 조약이 우리에게 주었던 충격이 어떻느냐 이게 중요해요. 베이징 조약이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뭐 말도 안 되지만 뭐 어디 뭐 터키 이런 나라하고 싸워서 미국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걸 우리 일반인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게 그런 상황이라니까. 중국이 무너졌다는 거는. 그래서 더 웃긴 게 뭐냐면 중국 황제가 사과를 못해요. 왜? 사과하는 방법을 배워봤어야지. 이게 사실은 미안하다고 하고 이게 항구 몇 개 열면 끝날 일이었거든. 근데 미안하다는 말을 배운 적이 없잖아. 쏘리가 어떻게 돼? 쏘리가 용어가 없어. 황제 용어에는 쏘리라는 말은 없는 거야. 그래서 더 웃긴 거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사령관들 불러다 놓고 사과할 테니까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했잖아. 사과를 할 테 너희들이 사과를 원하니까 와라.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려놓고 자기가 골룡포 입고 그 황상에 딱 나타나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 저 새끼 뭐 하는 짓이지? 난 뭐지 지금? 뭐 이런 거. 이거를 보고 있던 자 보세요. 이제 이 베이징이 일촉즉발해서 지금 이 상황이야. 그러니까 황제는 사과 못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뿔 따고 나 있고 사과하러 오라고 했더니 무릎 꿇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 안 되겠다. 저 새끼는 좀 혼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있어. 그러니까 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잘못하면 중국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이거를 이제 보고 있던 위에 있던 북극곰이 잽싸게 썰매를 타고 내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 러시아는 이제 중요한 게 러시아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중요한 게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 있으니까 이게 중화사상 화이론적 세계관 이런 걸 알아. 얘네들은 슬라브족이지만 동양인들의 정서를 안단 말이야. 근데 영국과 프랑스 애들은 거리 생각해봐. 이런 거 알 수가 없지. 중국이 왜 저러는지 알 수가 없어. 얘기는 들었지. 중국이 큰 나라는 걸 얘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싸움을 못할지도 몰랐고 영국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안 할 줄도 몰랐어. 그런데 러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중재를 해주는 거지. 중국 황제한테 야 이거 뭐 사과하면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냐? 사과하자. 너 왜 그래? 너 바지에다 오줌 싼 거야? 그리고 빨리 바지 갈아입고 와. 냄새나. 그리고 이제 바지도 갈아입히고.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 애들한테 야 너 쟤 좀 미안한데 너 쟤 사과 못한다. 너희들 원하는 게 뭐니? 너희들 원하는 게 그 항구 열어서 교역하는 거 아니야? 알지? 나 알잖아 너도. 우리 알잖아. 같은 원숭이들 아니야. 자, 털 만져줘. 털 만져줘. 서로 다 알잖아 얘네들은. 뭘 원하는지. 근데 항구 열고 이렇게 해서 교역하자. 그리고 조약은 내가 써줄게. 그래 베이징 조약을 러시아가 써. 이게 중재를 해준 거야 러시아가. 그러니까 동양적인 어떤 세계관과 서양적 세계관이 충돌했을 때 중간에 껴있던 러시아가 이걸 중재를 해준 거라고. 그걸 영국한테도 너 혹시 너 성리학 알아? 뭐? 뭔데 그게? 얘기하기가 길다. 중석이도 4시간 동안 수업했다. 이게 얘기하기 길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어렵지. 러시아가 이 과정에서 연해주를 획득하게 돼요. 이 베이징 조약을 써주고 그러니까 이제 봐봐 여기가 연해주인데 이쪽이 통째로 다 날아간단 말이야. 연해주가 뭐 여기가 연해주가 아니야.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야. 알겠어요? 이 통째로 여기 연해주가 다 날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자 보세요. 이제 베이징 조약 체결됐어. 그럼 이제 베이징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뭐 항구 열어가지고 영국과 프랑스 애들이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자 됐어. 끝났어. 근데 이 상황이 베이징 조약이 끝나고 나서 중국도 베이징 조약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보니까 연해주가 없어졌어. 그 연해주 누가 가져갔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느낀 거야. 아, 제가 들어왔던 영국, 프랑스보다 얘가 더 띠떼끼구나.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띠떼끼는 러시아구나.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 애들도 이제 배 타고 돌아가면서 조약을 분석했는데 싸움은 지네가 했는데 땅을 통째로 러시아가 다 가져갔어. 이게 뭐 중개 수수료도 아니고 중개 수수료로 연해주를 가져가면 어떻게? 그렇잖아? 그 중개 수수료 0.4% 넘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이래가지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아 저 새끼가 최고의 띠떼끼구나.
우리보다 원래 띠떼끼는 띠떼끼를 금방 알아봐요. 여러분들 그 고수가 고수 알아보는 거 알죠? 제가 원효 의상할 때 얘기했죠. 띠떼끼는 딱 보면 띠떼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띠떼끼들끼리는 사기를 안 치는 거예요 원래. 이 연해주를 획득하면서 서세 동점의 위기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최고조에 달아요. 서세 동점이라는 게 뭐냐면 서양 세력의 동양 점령의 위기. 이게 베이징 조약이 최고조에 달아 있는 거죠. 서양 세력의 뭐 점령? 이게 뭘 의미한다고? 러시아는 연해주를 획득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베이징을 굴복시킨 거죠. 1860년에. 서세 동점 위기가 최고조에 달아 있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동학이 창시했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야. 동학이 몇 년에 창시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자는 거지. 동학은 뭐 맞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서학. 서세 동점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아 있을 때 뭐가 창시된 것이다? 선생님, 그러니까 동학이요. 베이징 조약 체결되면서 그건 아닌데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60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세 동점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아있던 그 시점에서 뭐가 만들어진 것이다? 동학이 창시된 것이다.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다. 위기의식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지. 동학의 창시 연도수도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냥 1860년을 외우는 게 아니고 연도를 외우더라도 뭐 좀 요즘 말로 뭐래? 고급지게 외워. 1860년, 1860년. 동학 몇 년이야? 1850년. 아니야, 60년이야.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 다음에 일본을 좀 볼게요. 일본은 어떻게 됐는가? 일본은 양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서양 세력에 먹힌 거고 거의 먹혔다는데 굴복당한 거고 일본은 재빨리 본인이 양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놀라게 한 건 중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이 더 놀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예요. 딱 보면 이쪽 중국 이렇게 보면 중국을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중국은 막 맞는 거야 서양 애들한테.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너무 놀랍지. 저렇게 일방적으로 맞고 있으면 지금 얘는 어떻게 됐지? 보니까 양키가 됐어. 막 헬로 막 이러고 그래.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션에 서 있어야 할까? 이게 고민이었을 거란 얘기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1854년에 미일 화친 조약이라는 게 체결돼요. 미국과 일본이 이제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후에 사실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연 거죠. 이 미국이 일본을 강제로 연 이 방법을 그대로 일본이 우리한테 쓴 거예요. 똑같이. 일본이 벤치마킹을 잘하죠. 걔네들은 배워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팔죠. 항상 그러죠. 물건도 보면 가져다가 딱 해서 딱 팔아요. 일본 게 훨씬 더 멋있고 이쁘죠.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근대 문명 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문명 개화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후에 그러니까 문명 개화론은 일본의 여러 이제 개화 이론 중에서 우리가 빨리 서구화 돼야 된다라는 이론이에요. 일본이 뭐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일본 학자들이 뭐라고 됐냐면 탈아론이에요. 아시아를 벗어나자. 일본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아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죠. 자기는 유럽 쪽이라고 봐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 탈아론이죠, 걔네들. 걔네들은 아시아인들과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시아인들. 왜? 아시아에서 실제로 가장 근대 문명이 빨리 일어난 곳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죠. 1858년이 되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돼요. 그리고 1868년이 되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단행이 되죠. 이건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의 문명 개화론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이때 기저귀가 양키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이제 기저귀의 양키화 이렇게 얘기하죠. 문명 개화론, 이 기저귀의 양키화다. 선생님, 어떻게 국사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왜요? 기저귀도 욕 아니에요. 기저귀가 왜 욕이에요? 양키는 그럼 욕이에요? 양키는 욕 아니에요.
뉴욕 양키즈가 왜 여기에요? 뉴욕 양키즈가. 원래 양키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유래 알아요? 원래 그 뉴욕에 그 개발될 때, 북동부가 개발될 때 네덜란드인이 많이 왔어요. 네덜란드로 얀이라는 게 미국어로 존이에요, 존. 그래서 네덜란드 양이 많이 산다. 얀. 이 얀이 이제 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양키가 많이 산다라고 해서 뉴욕 양키즈야. 원래 그렇게 된 거거든. 미국 개발될 때, 동부 개발될 때. 맨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넘어온 거 아니야. 네덜란드 사람이 뉴욕으로 많이 넘어왔다고. 그 네덜란드 사람 이름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야? 얀이야, 얀. 양키가 된 거야, 양키. 그게 이제 뉴욕에서 존이 된 거야, 존. 미국 사람 존 많잖아, 존. 별걸 다 알아, 씨. 진짜 짜증난다. 메이지 유신이에요. 기적이에요. 욕 아니야. 양키는 욕 아니다. 욕 아니다. 일본의 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결국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하는 나라가 되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자 보세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근대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특히 중국이 심해요. 이 근대 컴플렉스는. 왜? 일본에게 밀렸다는 이 근대적 컴플렉스가 중국을 정말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은 그때 당시에 1910년대에 가장 신흥하는 사상인 그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재빠르게.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사상을 빨리 받아들이게 만든 거예요. 중국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얼굴 좀 보세요. 이 중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아시아적 가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은 한 번도 2등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시아에서. 근데 이제 일본에게 밀리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청일전쟁까지 가는 거야.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죠. 그래서 아시아의 2등 국가로 밀리면서 이제 중국은 정말로 엄청난 충격에 빠져요. 중국은 지금도 이게 ING야. 일본에게 아시아 그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중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거는 정말 중국의 피눈물의 역사야. 중국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거든. 몇천 년 동안. 어떻게 일본에게 아시아의 종주권을 넘겨주냔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앞으로 근대사 전개할 때 좀 중요해서 하는 건데, 중국이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밀리지? 이걸 이제 중국 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중국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배우자 했던 게 뭘까요? 서양의 과학 기술이에요. 이게 대포에 무너졌거든. 사정거리가 다른 대포에. 왜냐면 쟤네들은 뻥뻥 쏘면 우리가 다 터지는데 우리는 가면 중간에 떨어져. 이거는 분명히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 알죠? 옛날에는 야만족들 있죠. 힘이 센 나라들이 싸움을 더 잘했어요. 근데 근대가 되면 힘이 센 민족, 나라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이 앞서 있는 나라가 싸움을 잘하게 되죠. 그죠? 지금 세계 최강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이죠. 걸리면 다 죽어요. 내가 볼 때는 미국 같은 나라에 때 걸리잖아요. 그러면 막말로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한 이틀을 못 버텨요. 전 그냥 폭격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동영상에서 레일건이라고 레이저 총 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무슨 전자파 같은 걸 쏘는 거래요. 그 레일건 같은 레이저 총 같은 건데 이 10cm죠. 강판 10cm짜리 10개를 뚫어버려요. 뿅 하고 쏘면 이만한 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자 기파 그 차단시키는 그 무슨 탄이죠? EMP 탄 같은 거 그런 거 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 요즘에 EMP 탄도 쏘는 게 아니고 걔가 이렇게 훑고 다니는 거 알죠? 한반도 두 바퀴만 딱 돌면 그냥 딱 끝나는 거야. 전자기기 딱 끝나면 우리 지금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살다가 신석기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야만족들이 싸움을 잘하는 시절이 있었죠. 바이킹, 여진족 이런 애들이, 몽골.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과학기술이 곧 군사력이야. 이 시대가 온 거야 이제. 그래서 중국은 처음에 뭘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 서양 과학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총이, 이게 포가 멀리 나가지? 이런 거 이제 골똘하지. 근데 이거를 봐요. 이거를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렸거든 중국이. 연구를 해서 올렸어. 근데도 안 돼. 서양과 싸워보면 안 되고 얘기를 해봐도 안 돼. 매번 깨져.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나타나냐면 청일전쟁 이런 데서 얼마나 웃긴 일이라면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청일전쟁에서 절대적 군사 무기가 청나라가 이겼어요. 압도적이었는데 폭탄을 쐈거든요. 포탄은 지금처럼 이제 산탄 형식이 아니라 포탄이 쏘면 이제 뚫어지는 건데 딱 쐈는데 터졌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화약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검은 콩가루가 나와요. 그게 지금으로 이게 뭐예요? 방산비리죠. 이게 청의 총체적 난국이에요. 화약 대신 검은 콩가루를 팔고 있었던 거야. 내가 군대를 90년대 초에 갔거든요. 내 수통의 넘버가 1965년도야. 1965년 수통을 내가 썼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그렇게 가난한 나라야? 1965년도에 수통을 써야 되는 나라야? 우리나라가? 그 수통은 못 써 실제로. 거기다 물 담아 못 먹는다고. 그걸 총체적 비리 사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연구한 게 뭐냐면 서양의 제도를 배우자야. 의회 민주주의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게 아니면 이 과학기술을 운영하지를 못하는 거야. 과학기술이 있으면 뭐해? 제도가 불안정하면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도를 열심히 배워. 그런데도 좀처럼 서양을 못 따라가.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한 게 뭐냐면 바로 사상이야, 사상. 도대체 서양인들의 머릿속은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이제 칸트를 배우고 데카르트를 배우고 헤겔을 배우기 시작하죠. 프로이트를 배우고 칼 막스를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유입된 거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가 서구화되는 과정이 바로 이거야. 처음에 서양에 뭘 배워? 그 다음에 서양에 뭐 배워? 제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서양 사상을 배우는 거야. 서양 사상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사실.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하는 건데 대학교 우리나라 그 학과 서열을 보면 이건 빼고 이거는 이제 이미 여기 제도와 관련된 게 뭐냐면 정치, 경제, 신문, 방송, 언론 이런 거야. 법대 이런 것들이 선망 직업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중진국인 거예요. 저쪽이 더 학과 서열이 높아야 돼. 프랑스나 영국처럼. 너 어디 다니니? 나 철학과 이런. 이 새끼 공부를 어떻게 한 거야? 우린 철학과. 불쌍하다. 나중에 졸업해서 뭐 해 먹고 사니? 이게 이제 국가의 수준인 거지. 저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이 중국의 일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편 전쟁 이후에 사실은 중국은 베이징 조약까지 갈 필요도 없어. 올 필요도 없어. 아편 전쟁 때부터 중국은 항상 누구 배우기였어. 지금까지. 서양 지금도 진행형이야. 중국은 지금도 서양 배우기야. 열심히 한다고. 근데 제가 중국인들을 보면 무서운 거는 중국인이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무서운 거는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영어를 열심히 배우잖아. 알죠? 중국 사람들 영어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미국 거 배우잖아요. 미국은 한자 배워야 안 배워요. 그래서 미국은 지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잡으려면 한자를 배워야 돼요. 유학을 배우고 도교를 배워야 돼요. 근데 이 미국인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손자병법에도 나오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야. 중국은 미국을 배우는데 미국은 중국을 안 배운다? 그럼 20,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냥 판이 짜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만 여러분들도 아인슈타인이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은 게 무슨 짓 하는 건지 알아? 매번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거야. 그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작년에 예를 들어 시험을 봐서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방법 그대로 해서 다른 결과를 원해. 그게 인간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보여준 거야.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공부하면 똑같이 실패하는 거야. 똑같이 행동하잖아? 그럼 똑같이 계속 밟히는 거거든.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일본과의 경제 전쟁 중이지, 그치?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이쯤에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하고 일본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지니까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이 또 잡고 흔들 거예요.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이 산업의 자율성 이런 거 있죠? 기술의 자율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일본 경제에 휘둘리면 저들은 그 힘으로, 만약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들이 지금 군사적인 힘이 우리보다 강하면 벌써 쳐들어왔겠죠. 근데 경제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본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우리도 대응을 잘못한 탓이 분명히 있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돼요. 무슨 얘기냐? 자, 근대가 시작됐어요. 이렇게 세계는 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에 안주하고 자, 여기까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 아르헨티나처럼 되는 거야.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야. 그렇게 거지 국가가 돼버려요. 여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는 순간 가는 거야. 어떻게든 간에 배워야 돼. 일본이 좀 재수없지만 일본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미국이 좀 재수없지만 미국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중국이 좀 재수없지만 중국을 왜? 걔네들이 1, 2, 3이야. 세계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나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놓여 있는지 딱 지도만 보면 알잖아. 제가 매번 얘기하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전 세계에 이런 비극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 위에는 분단돼서 북한, 위에는 중국, 러시아, 왼쪽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본, 이렇게 포진돼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2위래, 얘는 2위래, 얘는 3위래. 얘는 정체불명이고, 얘는 무슨 상식이 통하지가 않고. 이런 고달픈 상황이야. 이런 고달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이제 끝내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볼게요. 조선 근대 정책의 기조인데 여기다 필기를 좀 하셔야 돼. 이거 왜 넘어가니?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조선이 근대화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벽을 깨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쪽이 반봉건이고 이쪽이 반외세라고 봅시다. 그럼 이 반외세는 반침략이에요. 그러면 이쪽이 1사분면이라고 봅시다. 몇 사분면? 그러면 반봉건 반외세 이렇게 되는 게 근대의 지향점에 놓여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쪽 기조로 끌고 가는 게 조선을 이쪽, 지금 근대의 정책이 기조예요. 이쪽으로 끌고 가는 게 근대의 방향성이죠. 이해됩니까? 여기에 있는 사건이 뭐냐면 동학이에요. 동학. 공부를 되게 못하는 우리 딸도 동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암기만 해가지고 반봉건 반회세, 이게 동학이래.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동학이 뭐냐고 그랬더니 반봉건 반회세. 이런 게 이제 암기의 폐해죠. 동학은 반봉건 반회세. 그것도 이 근대화의 정책 기조의 이 지향성을 위정자들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누가? 농민이 끌고 갔다는 게 놀랍죠. 그리고 이사분면 한번 볼게요. 이사분면은 이쪽은 봉건성을 유지하는 거야. 봉건 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봉건성을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 질서를 유지하자는 거지. 전통 질서를 유지하자.
그럼 2, 4분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전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외세를 막자 이거죠. 이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야. 누구라고? 흥선대원군은 이쪽에다 놓는 거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분을 만나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정척사. 유생들도 여기 있는 거지. 그 다음에 3, 4분면을 한번 볼게. 3, 4분면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전통 질서를 지킬 거야? 서양아 들어와.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킬 거야. 들어와.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이게 있어. 이게 온건 개화파야. 점진적 개화를 얘기했던. 무슨 개화파? 이거를 동도서기론이라고 돼. 동양의 도를 지키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정치 체제나 사상은 어디 걸 지키고 동양의 정신을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4, 4분면은 이거는 우리도 양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건 급진개화파죠. 역사학자들이 이거 만들어낸 얘기인데 서도 서기론이죠. 양기화되자 이거야. 우리도 양기가 돼. 서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 이거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갑신정변. 갑오을미개혁.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이제 근대사는 각 분면들끼리의 뭐를 배우는 거야? 충돌과 이해관계를 배우는 거겠지. 갑신정변이 왜 터졌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4, 4분면과 3, 4분면의 차이를 이해해야 돼.